여러분,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첫날 인사팀에서 엄청 두꺼운 직원 매뉴얼 같은 걸 주잖아요. 네, 뭐 회사의 핵심 가치나 비전, 소통 방식 이런 게 쫙 적혀 있는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거 꼼꼼히 읽다 보면 아, 우리 회사는 대충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구나 싶거든요. 근데 막상 부서에 배치받고 한 일주일만 일해보면 어떤가요? 종이에 적힌 규칙이랑 현실은 뭐 완전 딴판이죠, 사실. 그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막상 조직을 지배하는 그 너무나도 강력한 진짜 사내 문화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네, 서류를 덮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힘이 항상 존재하죠.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걸까?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이 현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텍스트입니다. 최신 실리콘밸리 조직 행동론 논문 같지만 놀랍게도 19세기 독일의 신학적, 철학적 사유가 담긴 아주 오래된 문헌이에요. 아, 신앙 문헌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막 지루하고 고리타분할 것 같다는 분들 계실 텐데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종교라는 껍질을 살짝만 벗겨보면요. 이 텍스트는 사실 인간이 어떻게 무리를 짓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대한 엄청나게 날카로운 해부학 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어려운 신앙 용어는 전부 걷어내고요. 이 문헌이 숨기고 있는 공동체 작동의 뼈대를 완전히 낱낱이 분해해보는 겁니다. 창립자가 사라진 후에 조직이 어떻게 비전을 유지하는지, 우리가 믿는 텍스트의 진짜 권위는 어디서 오는지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스티브 잡스 같은 엄청난 창업자가 회사를 세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도 이 회사가 원래 철학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헌에서는 그 창립자, 즉 그리스도의 활동을 공동체가 이어받는 방식을 세 가지 역할로 나눕니다. 예언자적, 대제사장적, 그리고 왕적 역할이죠. 예언자, 제사장, 왕이요. 이거 현대기억으로 치면 부서별 역할 같은 건가요? 네, 그 세 가지가 조직 안에서 어떻게 배분되고 충돌하는지 보는 게 핵심이에요. 먼저 예언자적 역할은 창립자의 철학과 비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기능입니다. 조직이 길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원래 목적은 이거다, 이렇게 외치는 나침판이죠. 아, 그러니까 창업자의 가치를 지켜내는 비전 전략팀이나 혁신부서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두 번째 대제사장적 역할은 뭔가요? 문헌에는 이걸 신과 인간을 중재한다고 표현했는데요. 현대 조직으로 번역하자면 정서적 결속과 가치의 내면화를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정서적 결속이요. 네, 예언자가 비전을 외쳐도 사람들이 그걸 머리로만 이해하면 조직이 안 움직이잖아요. 대제사장적 역할은 사내문화 워크숍이나 유대감 다지는 활동처럼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다는 소속감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다독이는 접착제죠. 와, 머리로 이해시키는 게 예언자라면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대제사장이군요. 그럼 마지막 왕적 역할은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회사가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인사평가, 질서 유지, 즉 실질적인 경영 리더십 구조 그 자체입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세부조가 엄청 싸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질서랑 효율을 중시하는 왕적 역할은 끊임없이 이상을 쫓는 예언자 팀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또 엄격한 규칙을 세우려는 리더십은 직원들 마음 챙기려는 제사장 역할이랑도 계속 갈등을 빚죠. 그 치열한 긴장 속에서도 공동체가 안 깨지고 하나로 굴러가는 비결이 대체 뭔가요? 강력한 CEO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바로 거기서 이 텍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마스터키가 등장합니다. 독일어로 게마인가이스트, 즉 공동체의 영 또는 공동체 정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공동체 정신이요. 우리 팀 분위기 되게 좋다 할 때 말하는 그런 우쌰쌰 하는 팀워크 말씀이신가요? 그보다 훨씬 기원적이고 실체적인 힘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보통 우리는 개인들이 모여서 노력하면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모여야 집단이 되니까요. 근데 이 문헌은 완전히 반대로 봅니다. 거대하고 고유한 공동체 정신이 먼저 존재하고 그 정신이 구성원들을 관통하면서 그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빚어낸다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정신이 먼저 존재한다고요? 네, 개인은 그 정신의 자장 안으로 쏙 들어갈 때 비로소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 게마인가이스트가 혈관처럼 쫙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나 왕의 역할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결국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야, 개인이 정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정신이 개인들을 묶어준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되게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부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 조직을 이끌면 도대체 자신들의 철학을 눈에 보이는 공식 문서로는 어떻게 남기나요? 저는 이 문헌에서 텍스트의 권위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있고 진짜 당혹스러웠거든요. 정경, 즉 공식적인 텍스트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기준 말씀하시는군요. 어떤 논리가 그렇게 당혹스러우셨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문서를 진짜라고 믿으려면 팩트가 생명이잖아요. 바울의 서신이면 진짜 바울이 썼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야죠. 그렇죠. 보통은 누가 썼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회사 매뉴얼도 창업자 도장이 찍혀 있어야 권위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문헌은 물리적 저자가 누구인지가 진정성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사실 19세기 문헌치고는 엄청 파격적인 주장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위조 문서라도 그 시대 분위기에 딱 맞기만 하면 공식 규율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거 팩트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날카롭게 보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텍스트는 실제로 그 극단적인 가능성까지 수용합니다. 역사적 팩트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진리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와, 팩트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다고요? 가짜 이름이 적힌 문서가 어떻게 진짜 권위를 가져요? 여기서 아까 말한 공동체 정신, 즉 게마인가이스트가 다시 나옵니다. 이 문헌은 영감을 신이 작가 귀에 정답을 속삭여주고 그걸 받아 적는 일방적인 과정으로 안 봤어요. 그럼 어떻게 봤는데요? 영감은 공동체 전체의 상호작용과 집단적인 정신이 막 끌어오르면서 유기적으로 피어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물리적인 개인이 팩트체크를 통과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텍스트가 천재 한 명의 골방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네트워크의 산물이라는 거군요. 네. 비록 누가 썼는지 모르는 글이라도 공동체 전체가 읽고 와, 이거야말로 우리가 공유하는 정신이랑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공명하면 그 순간 권위를 획득하는 겁니다. 현대의 집단지성 개념이랑 완전 똑같죠. 설명 들으니까 진짜 소름 돋네요. 규칙의 권위는 도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의 합의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텍스트에 대한 합의는 끝났다고 쳐요. 근데 인간은 종이에 적힌 철학을 읽는다고 바로 끈끈해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라는 걸 물리적으로 느끼게 해줄 장치가 필요할 텐데. 네, 그게 바로 이 문헌이 다음으로 다루는 의식, 지금 리추얼의 영역입니다. 종교에서는 성례전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근데 이 부분 진짜 흥미로웠던 게요. 로마 카톨릭이 수백 년 지켜온 7가지 의식을 가차없이 딱 2개, 세례랑 성찬으로 쳐내버리더라고요. 창립자가 직접 제정한 것만 남기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지만 이건 진짜 단순한 교리적 가지치기가 아닙니다. 그니까요. 의식이 7개에서 2개로 줄면 공동체 결속력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은데요. 핵심을 짚으셨어요. 의식의 숫자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건 조직 내부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의식이 7개나 있고 인생 모든 단계를 다 커버하면 필연적으로 중간 관리자, 즉 사제 계급이 엄청나게 필요해지거든요. 아, 결제 라인이 너무 복잡해서 핵심 비전이랑 멀어지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 2가지 핵심 리추얼만 남겨서 개인이랑 공동체 정신이 만나는 인터페이스를 아주 강력하게 압축한 겁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세례, 그리고 일상에서 연대를 확인하는 성찬, 이 2개요? 네, 군더더기가 사라지면 형식이 얽매이는 대신 본질적인 정신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진짜 효율적이면서도 심리적 타격감이 큰 설계네요. 근데 이 남은 2개 중에 세례를 두고 당시에 피 터지는 논쟁이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구원이라는 게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냐 아니면 주관적인 깨달음이냐를 둔 철학적 격돌이었죠. 한쪽 진영인 루터파는 세례의 물 자체에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환자 의지랑 상관없이 몸에 약효가 도는 것처럼요? 비유가 딱 맞네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례 의식 자체가 실제로 내면을 변화시키는 객관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본 겁니다. 반면에 취빙글리 같은 개혁파는 완전 다르게 접근했어요. 개혁파는 어떻게 봤는데요? 세례는 물 자체가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됐음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표지판에 불과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의식을 통해 내면에서 일어나는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둘이 완전 정반대네요. 그럼 이 문헌은 누구 손을 들어주나요? 이 문헌이 세련된 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앉혀냅니다. 물리적 실체를 강조하는 쪽이랑 주관적 고백을 중시하는 쪽 모두 결국 공동체 정신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로 균형을 쫙 잡아주죠. 균형을 잡으려 한 건 알겠는데요. 저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꼼수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꼼수죠? 방금 주관적인 고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갓난아기한테 주는 유아 세례는 대체 뭐예요? 아기들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무조건 멤버십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아, 신앙의 자발성이랑 갓난아기의 세례. 이게 완전 모순이죠. 그니까요. 이거 조직 인원수 유지하고 권력 대물림하려고 학자들이 만들어낸 행정적 꼼수 아닙니까? 진짜 예리하시네요. 실제로 그게 당시 신학자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근데 이 텍스트는 이걸 단순한 꼼수로 안 놔두고 아주 정교한 시간의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해결해 버립니다. 시간의 메커니즘이요? 그게 뭐죠? 유아 세례를 어느 한순간 끝나는 사건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거나긴 과정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일단 아이를 거대한 공동체 우산 아래 안전하게 품어놓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 품어놓고 기다린다고요? 네, 그리고 마침내 성인이 돼서 자기 의지로 철학을 받아들이고 대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순간 과거에 불완전했던 유아 세례가 시공간을 넘어서 완전한 세례로 완성된다는 논리입니다. 와,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부 승인 시스템이네요. 미성년자일 땐 임시계정 만들어주고 나중에 본인이 약관 동의해야 정식 권한 발동되는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다음 세대도 안 놓치고 개인의 자유의지 명분도 지켜내는 엄청난 조직 유지 시스템이죠. 진짜 소름 돋네요. 자, 규칙의 권위도 세웠고 세대 이어가는 의식도 확립했어요.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가 봐야죠. 문헌 마지막 파트에 공동체 내부 역학관계가 나오잖아요. 네, 아무리 숭고한 공동체라도 현실 구성원들 수준은 평등하지 않거든요. 문헌도 그걸 냉정하게 직시합니다. 능동적이고 강한 자랑, 아직 덜 성숙하고 수용적인 약한 자가 필연적으로 섞여 있다는 거죠. 맞아요. 회사든 동호회든 항상 분위기 주도하는 알파가 있고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다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이게 수식적인 권력 구조로 변질될까 봐 걱정되던데요. 이 문헌의 통찰이 빛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불균등함을 지배구조로 안 봐요. 오히려 공동체가 살아서 박동하게 만드는 에너지 순환 생태계로 해석하죠. 순환 생태계요? 네, 능동적인 강자는 지식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표현하려는 강렬한 충동이 있어요. 수용적인 약자들을 계속 자극하고 이끌어주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이끌어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반대로 약자가 강자한테 주는 영향도 있나요? 그 피드백이 핵심입니다. 강자의 자기 표현은 혼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약자들이 수용하고 질문하고 반응할 때 강자도 그 피드백을 통해 자기 통찰을 다시 한번 정화하고 강화하게 되거든요. 아하,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음도 고인물처럼 썩어버리는군요. 완전 멘토-멘티 관계네요. 맞아요. 멘티의 서툰 질문 하나가 멘토 머리를 번쩍 깨이게 하는 것처럼요. 강자의 에너지 분출이랑 약자의 흡수, 피드백이 끊임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무한 피드백 루프입니다. 19세기 신학책에서 이런 역동적인 조직행동론이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깊은 바닷속에서 건진 통찰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아주 좋죠. 하나의 조직은 개인의 합이 아니라 전체를 관통하는 공동체 정신에 의해 유지된다. 그리고 텍스트의 권위는 물리적 팩트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의에서 탄생한다. 맞죠? 네,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핵심 리추얼로 강력하게 결속시키고 강자와 약자가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받으며 진화하는 생태계를 이룬다는 것까지 완벽합니다. 이 오래된 텍스트가 지금 우리가 속한 회사나 소셜 모임이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엑스레이 안견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논리를 2026년 현재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들에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라면 스마트폰이나 알고리즘 같은 거요? 맞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현대의 예언자가 우리가 믿어야 할 텍스트를 끊임없이 던져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좋아요, 공유하기라는 껍데기뿐인 리추얼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아,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게 현대의 리추얼이네요. 네, 과연 이 디지털 공간에 우리를 진짜 묶어주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진정한 합의 없이 조회수로 조립된 에코체인버들은 사실 거대한 환상이 아닐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와, 알고리즘이 서민어간 정경과 영혼 없이 반복되는 클릭이라니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전 세계랑 연결돼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정신이 거세된 제일 외로운 시대를 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신학서적인 줄 알았던 낡은 텍스트가
이렇게 뜨거운 메시지를 던져줄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여러분이 매일 보는 커뮤니티 피드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과연 거긴 살아 숨쉬는 정신이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 의식만 남았는지 말이죠. 다음 탐구에서도 여러분 일상을 뒤흔들 깊이 있는 텍스트로 찾아오겠습니다.